고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교사의 계획 범행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가해교사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다른 살인사건 기사들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4월 2일 일단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하루 만에 종결돼 이르면 다음 달 초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비닐하우스나 농막, 컨테이너 등 이른바 기타 주택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주택 취약 가구의 화재 위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교사의 계획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살인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한솔 기자입니다. 경찰이 가해 교사가 쓰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해 계획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살인 사건과 관련한 기사들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색은 주로 휴대전화로 했고 범행 당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 준비 과정과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정 불화나 채무 관계 여부 등 가해 교사의 주변 환경까지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극도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보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거나, 그러니까 모든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수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들은 가해 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며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찰은 가해 교사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 해당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0여 명 규모의 감사반을 보내 가해 교사의 휴직과 복직 과정, 이상행동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주택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분석해 보니까 주택 화재로 숨진 주민의 절반 이상이 미등기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안에 사람 있어요? 목욕을 위해 집힌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돼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너무 뜨거워서. 패널로 만든 미등기 주택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원인 미상의 불로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최근 2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980여 건. 이 가운데 미등기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농막 등 이른바 기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했지만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화목 보일러나 담배,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과 미등기 주택을 점검해봤습니다. 수백 도까지 오르는 화목 보일러에 먼지가 잔뜩한 콘센트가 붙어 있고 불과 50cm 옆엔 땔감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복사열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폭이 좀 넓게 떨어져 있어야 여기에 이제 연소 확대가 되질 않습니다. 미등기 주택과 컨테이너, 농막 등은 화재 예방 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보급하고는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전산상에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 저희가 이제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일반 주택뿐 아니라 실제 사람이 머무는 곳엔 경보기 등을 의무화하도록 근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타 주택에서도 소방시설을 지금 컨설팅도 해주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 화재의 상당수가 농어촌 노후주택에서 발생하고 사상자 중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많은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취약계층을 돌보는 대전의 한 종합복지관이 인근 지역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복지관 측은 재개발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존치가 가능할 걸로 기대했지만 조합은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수익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제공된 식사를 깔끔하게 비워냅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어르신은 하루 100여 명. 대부분 취약계층이라 제대로 된 한 끼는 매우 소중합니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데 아주 좋게 생각.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며 친구들의 우정을 깊게 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도 30여 년 이어져 온 복지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정말 갈 데도 없고 우울증도 걸려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활력소고 저의 그 친구 같은 그런 마음이고. 하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복지관의 철거가 예정되면서 이런 혜택들은 곧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2년부터 재개발조합 측과 신설 이전 또는 존치를 두고 협의를 시도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사업은 상당 부분 진척됐고 최근 공개된 설계도에서 복지관 자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혀 상의 없이 복지관이 없어지는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이 조합과 관계자들에게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업 계획을 승인한 중구청도 복지관의 필요성을 들어 재개발조합 측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뒤늦게 요청하고 나섰지만 조합 측은 수익성 악화로 시설 존치나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인 논산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에서 농식품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고품질의 국산 딸기는 현지인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박람회 현장에 김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남아 최대 도시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대형 쇼핑몰이 달콤한 딸기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판매장에는 논산 딸기를 맛보고 사려는 현지인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Ini rasanya enak banget dan gede-gede banget, beda sama yang ada di Indonesia. Rasanya manis banget. Kalian harus cobain datang ke sini dan bisa dapetin special price yang ada di sini. 생딸기로 만든 케이크나 초콜릿, 샌드위치 등 달콤한 간식도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끈 건 딸기 탕후루입니다. Ini aku baru pertama kali coba tanghulu sih. Sebelumnya tuh udah sering banget lihat di drama Korea. Moga menikah. 한국 딸기 너무 맛있어요. 완전. 논산시가 지난해 태국에 이어 올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와 함께 농식물 해외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는 딸기뿐 아니라 강경 젓갈이나 참기름 같은 지역 농식품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개막 당일에만 8만 5천여 명, 나흘 동안 총 43만 명이 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설향과 비타베리, 킹스베리 등 한국에서 비행기로 실어온 논산 딸기 18톤이 모두 팔렸고 예약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Dan mudah-mudahan ini juga akan berbalik untuk kita bisa ke Nonsan untuk mengadakan pameran yang sama dengan produk unggulan dari Jakarta. 논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동남아시아 농산물 수출 확대와 2027년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 개최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학위 수여식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부쩍 좁아진 취업문에 취업준비생들은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제법 있는 편이라서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좀 절박합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은 예전에도 물론 많았지만 요즘은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 한파가 훨씬 심각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치 않지만 일자리를 떠난 비자발적 퇴직자는 137만 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10만 명 늘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은 직장의 휴업이나 폐업,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말하는데요. 비자발적 퇴직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장시간 취업자가 줄고 단시간 취업자는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50만 명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고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구직자들이 임시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했고 근데 돈은 벌어야겠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일용직이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좁아진 취업문에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은 지난달 기준 4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신입 대신 경력직 채용을 늘리고 여기에 괜찮은 일자리까지 줄면서 청년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그냥 쉬었다라는 건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체념 상태인 거거든요. 아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일단 일자리를 늘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고용 한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들어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지난해 2만여 명에서 올해 2만 4천 명으로 늘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개 단체와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수 침체 등 국내 상황에 더해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5%가량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을 자신에게 밝혔다면서 1년 뒤에는 관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많은 회사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 주요 자동차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곧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We'll be announcing various very large companies, the biggest actually, and they'll be coming back having to do with chips and having to do also with cars. 이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25%로 시작하고 1년 뒤에는 세율이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but we want to give them time to come in.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시간을 주고 싶다며 사실상 미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을 압박했습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25% 혹은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예고대로 오는 4월 2일 관세 발표에서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상호 관세가 더해질 경우 미국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인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당장 우리 기업들은 수조 원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업 대표단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는데 협상에 필요한 당근으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9천억 달러가 넘은 지난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이 중 승용차 관련 적자가 20%에 육박합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량은 멕시코에 이은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미국에 팔았습니다. 모든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물린다 해도 생산기지 역할인 멕시코를 빼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제 생산 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보다도 더 많거든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이 조금 불리할 수는. 미국이 발표한 25% 관세율은 앞서 업계가 전망한 10%대를 훨씬 웃돕니다. 실제 적용될 경우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1, 2위인 반도체엔 25%보다도 높은 관세가 예고됐습니다. 오늘 방미길에 오른 기업인들은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우리나라 위기라는 얘기도 많은데 위기도 기회도 있죠. 한국과의 협의가 미국에도 이롭다는 걸 설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에 먼저 당근을 제시하고 큰 피해는 협상으로 막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수입 중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정부 공공기관이 충분히 계획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받고 싶어하는 조선, 국방 분야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패키지 딜도 대안으로 언급됩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첫 기일인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로서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방치했고 비상계엄 선포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동국정운영 발표와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의 미임명,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등이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내란 행위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서 이에 한 총리는 직접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내란 동조나 묵인은 아니었다며 자신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머지 국회 소추단 측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국정공동운영 구상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탄핵 심판 사건을 마친 뒤 연이어 한 총리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도 진행했습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변론을 종결하고 곧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직접 출석한다고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 여부, 서울 서부지법의 관할 논란, 대통령 기소 당시 구속영장 만기 논란 등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립니다. 여야 대표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회담 의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비 쿠폰 포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일 추경 편성을 결론 내자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아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에서 AI 추경을 언급하는 등 여야와 정부 모두 추경에 동감했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드시 결론 내자는 겁니다. 여당이 반대해온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 포기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추경 관철 의지를 보였습니다. 소비 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도 국정협의체에서 함께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아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통성 없는 전쟁이 됐다며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근로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입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대표들은 명태균 특검법 등을 통한 내란 종식 완수와 헌정질서 수호 등을 내걸고 야권 원탁회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주장에 따른 거라며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북한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과 제도 공백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이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은 2년 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각각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어 강제 북송으로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북한 어민들이 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은 잠재적 국민 또는 전쟁포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헌법상의 영토 조항과 국적법에 따라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 등이 신속성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닷새 만에 실제로 북송했다며 짧은 시간 안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추방에 가까운 송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 어민들이 납포되기 전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강제 북송의 배경에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분단 상태가 지속되면서 적용할 법률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 없이 담당자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산 허위 신고 혐의 자체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96억 원인 재산을 7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도 17억 8천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를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3배에서 4배 올랐지만 미실현 이익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미술품 가액이 오른 것이 아니라 미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며 해명은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 역시 허위성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아쉽고 안타깝지만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상소를 해서 또 충분히 소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정부가 버스나 택시 같은 운수 종사자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나 택시, 화물차 기사 같은 운수 종사자는 현재 80만 명 정도.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이르고 특히 택시 같은 경우 고령자의 비율이 45%가 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먼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m에 따라 고령 운수 종사자 비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먼저 합격률이 98%를 넘어 변별력이 줄어든 자격 유지 검사를 손봅니다. 그동안은 7개 검사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아야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 항목에서 4등급 이하 항목이 2개만 나와도 자격을 제한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병의원의 의료 적성 검사로 이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는데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전자나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이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체 검사 기준도 강화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 운전 중에 실신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인 경우라도 6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차량 페달 5조작 방지 장치의 설치를 확대하고 차로 이탈 경고 같은 운전 보조 장치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등도 마련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전체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일부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이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입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분양 당시만 해도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큼 인기 지역이었는데 아직 46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2만 호를 넘었습니다. 80%가 비수도권입니다.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LH는 매입한 아파트를 든든 전세주택으로 활용해 최소 6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매입 가격을 분양가보다 어느 정도 낮게 잡을지입니다. LH는 앞서 세계 금융위기 때 2008년부터 3년간 분양가의 70% 이하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된다 하면은 매각 진행에 좀 참여는 해보겠지만 70%까지나 되면은 저희도 좀
다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LH가 이미 편성한 매입 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한다며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부동산 임대 시장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LH가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임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지방에만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7월 시행 예정인 대출 규제 강화에 지방을 포함시킬지 등을 4, 5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고위급 협상팀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시사했고,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퇴진까지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난 4시간 반 동안 회담한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종전협상팀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실무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미러 양국은 외교 공관 운영을 정상화해 양자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We expect to continue to drive that pace to not only end the war, but then to unlock what could be very productive and stabilizing relationships going forward. 이를 위해 미국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부과했던 경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And so I would say to you that in order to bring an end to any conflict, there has to be concessions made by all sides. 러시아 측도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에 당혹해하는 분위기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때문에 미뤄져온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here the leader in Ukraine, I mean, I hate to say it, but he's down at 4% approval rating.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을 미국이 압박한 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52%였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제 귀순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오늘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스로를 정찰총국 소속으로 밝힌 리 씨는 파병 기간 우크라이나군 무인기 조종사가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 요원 말에 속아 한국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델타 항공 여객기가 착륙궁 뒤집히며 승객 20여 명이 다쳤는데 착륙 순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비행기는 착륙 직후 기울어졌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착륙하던 비행기가 땅에 닿는 순간 기울어지면서 오른쪽 날개에 불이 붙습니다. 날개가 떨어져 나간 항공기는 그대로 뒤집힙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에선 비행기가 착륙 직전 좌우로 흔들리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It was just incredibly fast. There was a giant firewall down the side. I could actually feel the heat through the glass. And then we were going sideways. 뒤집힌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은 안전벨트에 걸린 채 거꾸로 매달렸고 승무원들도 비행기 천장을 밟고 선 상태로 승객들을 탈출시켰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오후 2시 15분쯤 캐나다 토론토 피어선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비행기 전복 사고의 부상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19명은 간단한 치료 후 퇴원했고 2명은 입원 상태지만 생명이 위독하진 않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Mainly stemming from back sprains, head injuries, anxiety, some headaches, nausea and vomiting due to the fuel exposure. 현지 항공당국은 일단 사고 항공기를 20일 오전까지 현장에 둔 채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he removal of that aircraft off the runway, at which point we can do our inspections and then return that runway into service.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공청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남성이 차 뒷좌석에 타자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은 뒤 남성을 농수로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김 씨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서천군 서명 마량진항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60대 남성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동승자 60대 여성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해경과 소방당국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대기가 바짝 메말랐습니다. 대전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도 계속됩니다. 내일도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 한낮 기온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계룡이 영하 11도, 세종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공주가 2도, 대전은 3도에 머물겠습니다. 천안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당진 영하 6도, 한낮에 서산과 태안이 1도를 보이겠습니다. 청양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은 서천이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